Today, my remarks will be shorter, my focus narrower, and my message more direct. 잭슨홀 미팅이 끝났습니다. 이전에 매우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구사했던 연준 의장이죠. 폴 볼커의 말을 인용할 정도로 이 파월은 매우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난 8차례 금리 인상기를 살펴보면은 미국의 정책 금리가 헤드라인 CPI를 상회할 때까지 연준은 인상을 지속하였습니다. 이건 현재입니다. 지금 이게 CPI고 정책 금리인데 현재 정책 금리 2.5%인데 헤드라인 CPI는 8.5%이죠. 간격이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좁혀질 때까지는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의 각국의 중앙은행 수장들의 발언을 보시면 대부분은 매파적이었습니다. 일본 빼고요. 또한 이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2022년 들어서 이 대차 내조표를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봐야 할 것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9월 13일 한국 시간 9시 30분에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예측치는 8.7%입니다. 이전에 보시면 9.1% 찍고 나서 그 다음 발표가 8.5%일 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었구나 하는 그 기대감과 함께 시장 상승을 견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소 이 요소만으로는 힘에 부치는 상황이 이제 와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확신을 더 얻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CPI 발표 이후에는 또 다음에 9월 FOMC가 있죠. 9월 20일부터 21일에 진행되는 FOMC인데요. 50bp를 올릴지 75bp를 올릴지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의사록이 나오는 거 또 봐야 될 것이고 챙겨볼 게 되게 많습니다. 비트코인 상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0주 이동평균선 현재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립토 토탈 마켓캡 기준으로 봤을 때 200주 이동평균선을 살짝 위로 좀 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한국 거래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달러가 문제인 게 뭐냐면 이미 코인을 가지고 계신다면 달러로 인해서 오히려 좀 이득을 보시는 거겠지만은 반대로 원화를 가지고 매수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금 비싸게 주고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이것 때문에 좀 더 좋지가 않죠. 매수해야 되는 입장에서는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조금 더 싸게 살까 하는 걱정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투입할 현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을지 고려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이 어딨냐 그러실 텐데 지난 에버그린 채널에서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하락장 리스크에 대한 경고를 드렸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2022년 들어서 1월부터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산 폭락에 대해서 이제 경제 구루 및 유명인의 그 경고들 한번 방송을 했었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양념 후레이드 반반 전략, 곧 다가올 하락장 시그널, 지금부터 현금이 사라질 것입니다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때 방송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댓글 반응들이 좀 싸늘했어요. 왜냐면 용기 없는 사람이다. 왜 오른다고 얘기하지 않냐? 그리고 왜 일관성이 없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방송을 할 때는 565일 내내 오르면 오른다, 아니면 내리면 내린다라고 스탠스를 정해놓고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은 상승 관점이 있고 하락 관점이 있는 것인데, 웃긴 것은 사람들은 오르면 오른다, 내리면 내린다 하나만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그거를 또 일관성 있다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 가격대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은 이 상황에서 7월 2일부터는 코인 상승장 준비라고 해서 계속 컨텐츠를 만들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멤버십 채널에서는 비트코인이 4만 불 이하로 갔을 때 당시 1월입니다. 그때 시즌 종료로 판단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적지 않은 분들이 좀 쇼크를 드셔가지고 며칠 뒤에 제가 좀 이 시즌 종료라는 단어 때문에 쇼크를 드신 분들께 좀 진정하시라고 또 코멘트를 좀 달아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즌 종료라는 것이 되게 단어가 무서운 게 왜 그러냐면, 이 단어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또 몇 년 동안 존버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과 함께 이 희망의 끈을 딱 놔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즌 종료라는 단어가 각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른 것 같아요. 아직도 시즌 종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 정의에 따라 다양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은 이젠 좀 여유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때부터는 별로 이제 당분간 장은 재미없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신랑 입장 이렇게 할 때인데,
신랑 입장하기 직전에 제가 업비트를 켜고야 말았습니다. 핸드폰을 쥐고요. 그때 막 시펄했던 기억인데 그날 장대 음봉을 꽂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파란 결혼식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고 나서 2월 말 3월 초입니다. 3월은 조금 반등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상승장이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었는데 다행히도 3월에는 조금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반등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이 가격대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때 양념 후라이드 반반 전략 해가지고 코인 절반, 현금 절반의 그 전략으로 현금이 절반 정도 있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 이때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의 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겠죠. 근데 요즘 보니까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거를 오늘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영상에서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을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이 뜨고 나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다만 여기서 좀 강조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성 지표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좀 뭔가를 얘기를 한다면은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것이 좀 먹혀 들어가는 게 또 아무래도 유튜브 방송인지라 바로바로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은 좀 조급증이 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해시리본 시그널이 뜬다고 해서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느긋하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봅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이다. 뭐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견. 아니다. 지금 추가적인 이런 하락이 더 있으니까 이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두 가지의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말씀드릴 게 이 9월의 공포, 추가적인 이 하락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된 기사를 아마 보셨겠지만은 지금 코인 투자에 대한 인간 지표가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비투를 해서 실패했다. 이런 기사들. 그래서 삼성조차도 특별관리 나섰다. 뭐 이런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하락장, 과거 2018년부터 시작됐던 그 하락장을 좀 되새겨보면은 이런 소식들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와 같이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또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최근에 이런 비투가 되게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연말 이후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투자자가 있으면 자기 책임하에 손실을 보시든지 이익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9월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단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월 현재까지 비트코인 수익률은 14.95%입니다. 지금 방송한 도중에 비트코인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는 손실률이 조금 더 적어질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9월을 보시면은 그 다음 9월을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9월은 그렇게 수익이 좋은 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월간 수익률로 봤을 때는 9월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 또 미국 주식과 코인이 커플링인지라 미국 증시가 좋지 않으면 코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같이 한번 좀 챙겨봐야 되겠는데요. 매년 마의 9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줄 악재에도 올해도 예외가 없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난 1928년 이후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S&P 500 지수가 9월 평균 1%의 하락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더 큰 낙폭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투자 전문 매체에서요. 또한 그리고 올해 미국 S&P 500 기준으로 금요일에 1% 이상 하락한 이후 증시 흐름은 한 달 동안 대체로 좋지 않았다고 하네요.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에서도 미국 증시가 추가로 25% 하락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뭐 이건 부수적인 건데 2008년 금융위기가 다시 오나 미국 모기지 업체가 줄줄이 파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6월에 모기지 업체 퍼스트 개런티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고 지난달에 또 다른 모기지 업체인 스프라우트 모기지가 운영 중단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거의 25%가 좀비 회사라고 하는데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9월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연준의 긴축입니다. 이미 6월이 시작했는데 9월에는 그 양적 긴축의 규모가 2배에 달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와 MBS를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회수한다. 그리고 6월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8월까지 매달 475억 달러씩 축소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950억 달러씩 축소를 합니다.
단순하게 지금 본다면 이 비트코인 가격 흐름인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단순하게 봤을 때 6월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9월부터 양적 긴축 규모를 2배로 늘린다고 하면은 지금 그래서 이게 더 하락한 게 아닌가라는 시장이 지금 우려가 있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연준 과연 긴축을 하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미 연준 밸런스 시트를 직접 들어가 봤는데 여기 보시면 양적 긴축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 내려오는 폭 보십시오.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더 확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양적 긴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 내려오는 모양새가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렇게 내려온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럼 뭐 과연 긴축한 거 맞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뭔가 완만한 모양새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 국채와 MBS에서 지금 도드라지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국채에서는 국가 연동채가 거의 포함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보상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규모를 오히려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얘 때문에 플러스가 되어서 내려가야 될 폭이 그렇게 내려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 MBS는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개월에서 3달 뒤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6월 긴축 시작 전에 데이터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6월부터 시작하는 이 긴축은 이제 9월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 페드 밸런스 시트를 보다가 이제 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좀 알아낸 게 있습니다. 이게 코인과 또 관계가 있더라고요. 연준에서 국채를 매입하지 않는다면 이 물량을 과연 누가 받아줘야 될까라는 물음에서 좀 시작이 되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서 가지고 있는 미 단기 국채의 규모가 약 800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5월 기준 재무부 채권 시장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자, 이걸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사가 미 국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미 국채를 받아줄 곳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미 국채를 여기 보시면 연준에서 이만큼 가지고 있고요.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800억 달러치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하고 비교하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2%라고 하니까 전체 발행에. 재밌는 사실은 밑에 뭐가 있냐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보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뭐 테더, USDC 이런 데가 가지고 있는 미 국채가 더 많다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2022년 1월, 올해 1월 당시 청문회를 한번 돌이켜 볼까요? 파월이 스테이블 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죠. 이 두 개가 공존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CBDC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은 그렇게 반가운 존재가 아닐 텐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하는 발언을 1월 당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테더에서 하도 뭐 중국 상호범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미국 국채 보유를 늘렸다. 그리고 또한 USDC도 준비금 100% 미국 국고채와 현금으로 구성했다. 이런 소식 보셨을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서는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그런 멘트로서 사용이 되었고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를 사줄 규모 있는 곳이 생겼다는 것이죠. 즉 USDC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할까요? 지난 4월에 4억 달러 투자 유치를 했다. 이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블랙록, 피델리티 등으로부터 4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블랙록은 운용자산이 9천조 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죠. 이 블랙록이 서클의 투자에 직접 참여하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서클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자본시장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이날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즉, 단순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하는 것 외에도 이것을 응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의 그런 활용과 성장에 있어서 그냥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미국 국채를 규모 있게 담아낼 만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또 블랙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8월이었습니다. 코인베이스 블랙록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블랙록은 이제 USDC 서클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또 서클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코인베이스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코인베이스와는 또 뭐 할 거냐? 코인베이스는 블랙록의 자산운용 종합 솔루션 알라딘의 기관 고객들에게 가상자산 거래,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판을 꾸리는 규모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이쪽 코인 투자판에서 달러로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즉 USDC부터 시작을 해서 코인베이스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 보관까지 지금 블랙록이 판을 짜는 것이 꽤 큰 판이라고 우리는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장이 지나고 나서 다음 상승장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블랙록이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를 판을 꾸린다는 것이 이 두 개만으로도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이 연준, 미 국채, 스테이블 코인은 공생 관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의 종말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오히려 달러가 더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안전함을 어필한 효과, 그리고 또한 미국은 오히려 우리 미국 국채를 받아줄 주머니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코인을 통해서 풀린 유동성을 축소한다 그런 얘기가 어쩌면 이게 좀 약간 얽혀있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제롬 파월,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공존 가능하다, 이 1월의 멘트, 또한 아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지금 꾸리고 있는 판을 지금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지금 9월의 단기적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작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관점이란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주 큰 그림을 짜고 있는 가운데 나중에 상승장이 온다면 소외가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시장 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스탠스를 세운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리스크가 온다면은 눈여겨봤던 것들에 대해서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현재 변하고 있는 거, 얼른 바뀌고 있는 소식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으면은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오른쪽에 해당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